네, 뉴스캐비넷 2부 시작합니다. 저희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한의 파병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김동수 박사님이신데요. 저희가 소개에 앞서서 간단히 양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 박사님은 스위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으로 오래 근무를 하시다가 1998년에 우리나라로 망명을 하셨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지내셨고 일본 와세다대 초빙 교수로 대북정책과 북일관계 등을 연구하기도 하셨습니다. 현재는 민주평통, 인권, 탈북민 지원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데요.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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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뉴스앤캐비넷에 초청해 주셔서 먼저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양력 소개를 길게 해드렸는데 이게 유럽 지역에서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박사님 망명하셨을 때 1998년 그때 뉴스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그때가 왜 그랬냐면 황장엽 선생이 97년도에 왔어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그 아프리카 그다음 몇 개 나라에서 외교관이 왔는데 황장엽 선생이 97년도 망명한 게 큰 사건 아닙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해 다음해 연이어 그 해외에 있는 북한 공간에서 외교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때 정치적 망명이라고 했는데 많이 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장성길 이집트 대사, 그렇죠. 그 다음에 프랑스 장성호 모욕 대표, 독일, 태국 등등 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한 10여 명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그 정치적 망명을 했는데 황장엽 선생이 그 동기가 큰 쇼크로 해외 공간들에 있는 외교관들에게 많이 다가왔고 두 번째는 그때가 북한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의 행군이 이제 막바지에 도달할 때인데 그 94년 김일성이 죽은 해부터 물론 그 전부터 아사자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94년부터 90년대 말까지 대량 아사가 이제 한 100만, 200만까지 넘어가면서 체제 붕괴 위기까지 직면했고 좀 이따 제 망명 동기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럴 때 저도 이제 결심하고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공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공개했는데 황장엽 선생 이후부터는 이 국정원에서도 공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보고도 처음에 와서 많이 묻더라고요. 이건 강요의 의사가 아니라 철저히 본인의 의사에서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좀 망설이다가 대체 좀 조용히 있자고 했는데 뭐 저도 그랬어요. 어차피 뭐 알려주게 될 걸 기자회견 하자 해서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요. 맞습니다.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개하다 나니까 좀 알려지게 됐고 그 이후에는 제가 쭉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앵커님이 말씀한 대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건 23년 23년 제가 북한연구실장도 하고 마지막에는 수석연구원으로 정년 은퇴하고 와세다 대학 가서 2년 근무하고 그 기간에 제가 언론에 좀 또 안 나왔었는데 이 연구원 자체가 조금 특수한 연구기관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만 그 대활동을 자제하고 와세다 대학부터 제가 대활동을 시작했고 공개활동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근무하는데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제가 많이 민주평통 아까 말씀한 대로 자문위원, 상임위원도 하고 그리고 남북완화재단 이사 그 외에 이제 활동들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제 활동은. 저희가 그래서 제대로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때 우리 뉴스앤캐비넷 이동재 뉴스캐비넷 뉴스캐비넷 이동재 우리
앵커님 초청을 받고 바로 이제 승낙하고 달려왔습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예. 북한 파병에 앞서서 조금만 더 박사님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예, 예. 그 로마에서 탈출하신 거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예, 로마에서 예. 탈출하실 때 그때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서 아마 들어오시지 예, 않았나 예, 제 맞습니다. 기억이 그런데 맞습니다. 예. 당시에 입국까지 좀 마음도 불안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그때 상황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때 지금 탈북 과정을 말씀드리려면 이게 시간이 무한정 드는데 제가 예. 이제 차후에 이제 후에 이제 그 스토리는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본 제가 탈북 동기 예. 망명 동기는 좀 명백히 말하면 체제에 대한 반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3강명에 굶어 죽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성택이 됩니다. 저 황장엽 선생이 예. 망명하고 또 북한 이태리 대사관이 매해 장성택 부장이 매해 이제 한 달씩 이제 왔다 가곤 합니다. 이태리 서유럽 나라들을 이제 순회 방문하는데 그게 뭐냐면 표창 방문으로 오지만은 김정일, 김경희 그 또 김정은 그 가족들에 대한 그 만수무강 물자구이 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또 두루 다목적으로 네. 그 1년에 한 번씩 서유럽 나라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태리, 독일 이런 나라들을 도는데 한 나라도 대체 이제 보름 내지 한 달씩 체류하는데 그때 매번 오면 제가 이제 스위스 때부터 그 일을 했는데 모시고 다니면서 제 차로 제가 한 칠하면서 그때 장성택이로부터 많은 충격을 또 받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97년도 왔을 때는 거의 울면서 밤 12시까지 술자리 하면서 그 자리도 안 호텔도 안 돌아가고 거의 죄다시피 하면서 한숨만 벅벅 쉬고 장성택이. 예, 장성택이가 눈물 흘리고 그 호텔에 부축해서 와서 눕혀놓고 재우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온 부부장 이용길 부부장이라고 당국제 부부장한테 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떠나기 전에 그때 평양역 앞에 그 출장 준비하는데 자기하고 같이 차로 타고 가다가 평양 그 고려호텔 옆에 뒤에 이제 평양 역전이 있습니다. 철도 역전. 거기 앞에 이제 애들이 이제 겨울에 이제 얼어 죽었는데 그 가마니를 씹어놓고 누가 치우지도 않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지나가면서 그것도 보고 몇 케이스 보고 그 아이들이 굶어 죽고 그 다음엔 아까 200만까지 다 도달하니까 이게 겁에 질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김정일이도 그 선전포고하면서 총대로 이제는 이걸 다스리겠다. 점령하게 북한을 거의 무슨 준정식 상태 다 발표하고 우리 말하면 계엄령입니다. 내쪽으로 그렇죠, 총칼로서 이제 다스릴 텐데 이 국변 사태가 올까봐.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겁을 먹고 와서 밤잠을 못 자면 울고 하는 그 모습,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또 많은 매무성 또 당정군의 부부장 이상권 간부들이 이태리 출장 와서 자기 일 하면서도 저녁에는 같이 술상에 앉아 몰래 한탄하고 정권이 얼마 못 가겠다. 기껏해야 1년, 2년 버티겠는데 조용히 기속에 대고 여기면서 들어오지 말고 뇌물 많이 먹여서라도 뻗치라. 들어오면 이제 끝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와서 그 완전히 뭐 포기한 거 아닙니까? 최상승부에서 그 분위기가 돌 때입니다. 그로부터 저희들도 공포감을 가졌고 또 그 찰나에 제가 온 그런 대표단하고 술 마시다가 대표단 오게 되면 꼭 보위원들이 끼웁니다. 국가 보위원들이. 같이 이제 술 먹고 뭐 술상은 다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마련하고 차려주고 같이 술 먹으면 이제 그런 불평하고 울면서 해놓고 또 대사관 대사람 저람 같이 먹으면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야 이게 매해 우리가 유엔 식량 농업기구 또 세계 식량계 로마에 다 본부 있지 않습니까? 매해 달라붙어서 50만 톤 이상의 식량 지원을 들어가는데 왜 이게 굶어 죽는 숫자를 막지 못하냐? 그 꼭대기에서는 이게 뭘 하겠냐? 이러다가 이게 붕괴되면 어떡하냐? 걱정스러워서 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그 대표단에 온 그 보위원이 가면 다 총화보고서 냅니다. 자기 분야별로. 그 보위원이 이제 와서 저도 그런 불평하고도 가서 이제 그 서면 보고 내면서 이태리 대사관에 가니까 그 김동수 서계관이 꼭대기도 아니고 김정일 다 굶어 죽는데 김정일 장군님이 뭘 하고 있냐? 모든 책임을 김정일 장군님한테 뒤집어 씌우고 뭐 이런 발언했다.
이거 완전히 뭐 정치적으로 생매장 시키는 거죠. 서로 같이 얘기해놓고 꼭 그런 꼭 사람들이 그런 있어요. 있어요. 가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 가야 자기 점수 따니까. 예. 그 사람 임무는 보위원회에서 파견한 멤버니까 가서 그런 것만 잡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자기들 또 옆에 사람들 다 그 소리 했는데 그게 어떻게 또 내 소환장이 오면서 나한테 그게 전달됐어요. 네. 그래서 또 늘 뭐 나도 언제면 이거 저 노예와 같은 이런 외교관 생활을 언제면 끝장내겠냐는 생각도 할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2.19 쿠바 참사가 와서 북한 그 제 한 10년 후배입니다. 10년 후배고 그다음에 태영호 사무처장도 제 2년 후배고 지금 최선희 외무상도 제 4년 후배인데 네. 다 평양외고대학. 네. 제가 또 평양외고대학 때 총학생회장을 했댔어요. 여기 가끔 나오는 김금혁 군도 예. 그건 한창 한 20년 후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후배들한테 들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9 참사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 외교관들이 다 넥타이면 꽃제비가 됐다. 네. 지금은 그렇다는데 저는 벌써 20년 전에 로마에서 식량 꽃제비가 돼서 그 체험을 했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네. 이제 북한 체제라는 게 뭐 총대로 송군 정치 미명 아래 총대로 이제 다스리고 폭군 정치를 하면서 체제는 다 그때 내부는 다 사장동량이 변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결심을 했고 탈북 결심을 했고 제가 그때는 왜 그냥 아내한테도 말 안 하고 아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당일치기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갔는데 예. 그날 또 비가 억수로 왔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 6개월 전부터 제가 항상 그 장성택이 왔다 간 다음부터 충족을 먹고 언제부터 내가 이제 갈 길은 서방 세계다 하고 자유 세상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호하게 넘기지 못한 게 처하고 또 자식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는 뭐 막바지였거든요. 잡으러 오게까지 된 그런 상황에서 미국으로 가겠냐 한국으로 가겠냐까지 결심 못하고 그냥 무작정 그 비 오는 날에 예전 뭐 턱 밑에까지 체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청소하는 집사람을 싣고 아들 학교 가서 아들을 데리고 바로 이제 갈림길에 와서 미국 대사관하고 한국 대사관은 그 갈림길에서 한 5분 10분 고민하다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와서 저녁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에 그때 그 대한항공 어디 다른 나라 온 걸 주변 나라 온 걸 이돌라 오게 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던 걸로 해서 그때 비행기를 타고 24시간 만에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는데 아마 007 영화네요, 완전. 007이죠. 예. 그리고 제가 대사관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시간이 뭐 제한됐겠는데 그 물 딱 맞고 무슨 그 안에는 뭐 대사관 정원에 한 열 서너 명 되는데 대사관 뭐 남성들이 다 안에 겹사해서 지키고 바깥에는 뭐 이태리 그 경찰이 뭐 한 20-30명이 뭐 비상차들 다 대기해놓고 사이클까지 대기해놓고 기다리다가 아침에 이태리 정부에 제가 공식 발표를 해야 됩니다. 남한에서 이걸 나를 매수 공장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내 발로 간다는 걸 내 입으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태리 외무성, 법무부, 검찰들이 와서 아침에 와서 제 앞에서 같이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내 발로 내가 정식 망명한다는 거 하고 바로 그 사이클 저 경찰들이 호야에 쭉 후미치노에 와서 우리 말하면 저 인천공항이 아니고 저 어디입니까 이거 성남 비행 공장에 공항에 와서 그 비행기 배 밑으로 들어와 가지고 완전 007이죠 완전 그때 그렇게 해서 망명했는데 그때 당시로는 그게 왜 그랬냐면 외교관들 탈북이 많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 10명 정도라고 했지만은 그리고 북한 체제가 곧 붕괴된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탈북하다 보니까 좀 톱 이슈로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 거의 고난의 행군을 지내고 지금 30년이 가까웁니다. 그렇죠. 제가 온 지도 27년 됐는데 그 좀 있다가 이제 그 왜 아직까지 붕괴 안 되느냐. 그때 1, 2년은 붕괴된다던 저 북한 체제가 김정은 3대 세습까지 어떻게 돼서 왔는가 하는 그 원인을 제가 오늘 좀 이따 뒷전에 질문하시겠지만 하신다면은 제가 더 좀 심층 분석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희가 한 번 더 모실게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충분히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충분히 있으면은 그때 와서 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오늘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파병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네. 질문하시겠다는 답변 드리고 네. 마지막에 또 좀 제가 최근 북한의 네. 그 내부 정세 네. 거기에 대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든가 네. 여기에 대해서도 왜 저 이 시기에 네. 김정은으로서는 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가 음.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목적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네.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네.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파병 관련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서 느끼는 감정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처음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게 군사 무기 지원한다고 할 때부터 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짐작했어요. 아. 단지 이걸 이 군사 교관단을 파견하는지 예. 아니면은 일정 부분 특공대만 파견하는지 아주 제한된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게 10,000명, 12,000명 이거를 한 번에 파견하고 이럴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아, 이렇게까지 많이 보낼 줄은 몰랐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10만 명까지 바로 갈 것 같습니다. 예. 파견이 그 북한이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북한이 70년대부터 더 나아가서는 베트남 전쟁 때부터 파병을 했습니다. 아, 예. 베트남 전쟁 때는 북한이 이제 공군들을 많이 파견해서 전투원들, 공군 이 전투 파일럿들을 네, 예. 조종사들을 많이 파견해서 거의 베트남 항공에서는 미군기하고 북한 비행기 하고 둘이 조우했다고 합니다. 아. 그때 미군도 인정한 게 야 저거 북한 병사 저 전투원 비행사들은 저거 완전히 이게 자폭 정신 가지고 가미가제 하니까 네. 피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아. 네. 저거 못 당한다고. 그냥 돌격하니까 그냥 네. 저 가미가제 네. 그 정신으로 자폭 정신으로. 예. 그 상당히 그 악명을 떨쳤던 그 부대가 바로 북한 비행사고 내가 한국에 와서 그 어느 자료에서 그때 참전했던 분이 쓴 책에서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네. 북한 그 파일럿 그 저 전투원들이 찍힌 사진을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증명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기록으로만 남았댔는데 네. 그게 제일 최초고 그 다음부터는 80년대, 70 대표적으로 80년대, 70년대 이때 반미국 북한이 예.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시대 이러면서 반미 국가들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제 중동에 있는 이라크, 리비아, 네. 그 다음엔 시리아, 네. 이란까지 포함해서 이 반미 국가들의 그다음 또 아프리카에서 내전국들이 있습니다. 또 예. 우간다 무슨 뭐 이런 그렇죠. 많은 나라들 뭐 이런데 군사교관단은 수없이 보내고 군사 무기들은 무상으로 다 지원했습니다. 80년대 한 중반까지. 예. 제가 79년부터 82년까지 탄자니아 다레살람 종합대에서 유학을 했는데 아.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혁신호 무역선장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만경봉호 예. 선장을 한 10년 하시고 아유, 그 엄청나시네. 혁신호라는 게 제일 큰 그때 당시 무역선인데 여기에 온갖 그 저 군사 무기를 다 싣고 아. 그 탄자니아도 와서 저도 매해 와서 만나곤 했는데 심지어 오래전까지 군사 그 해안을 지키는 오래전까지 예. 군사 무기를 와서 지원하고 군사 교관들이 항공 육지 바다 대표적인 게 대통령궁 지켜주는 특수 훈련 교관들도 와서 지켜주고 했는데 엄청난 그리고 대표 또 더 큰 거는 이스라엘이 최근에 그 중동 정장하면서 공개한 그 시리아라든가 네. 기타 나라들의 이라크에 이제 와서 핵 갱도 핵 건설 갱도들을 다 이제 또 건설해 주는 교관단 파견하고 네. 제가 이스라엘에 2000년 초반에 갔댔어요. 2005년인가 이스라엘 모사드 초청으로 이스라엘 가서 이 양반들이 그 시리아에 있는 핵 갱도 건설 기지를 완전히 그 폭격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사진 쫙 비디오 찍은 거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그걸 증언을 요구해요. 그거 보니까 그 안에 북한 그 고문단들이 와서 그 설계하던 거 북한 글들이 다 있고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가서 지금 북한 병사들이 말하고 그렇죠. 문서 예. 나오듯이 그걸 제가 증명했는데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군사무기 무상 지원과 군사교관단 파견은 있었는데 요번에 우크라이나전 같이 이 특공 폭풍군단과 같은 이런 특전 전사들을
10,000명, 12,000명 이상씩 이렇게 보낸 건 처음인데 이게 지금 북한 정세에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 독재 체제에서 이게 허재를 만난 겁니다. 호재다. 네, 예. 허재를 만났는데 그걸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길게 보면 예. 대북 제재를 의해서 핵 프로그램에 의한 대북 제재를 해서 완전히 제재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2018년, 17년, 18년 그때 유엔 결의안은 완전히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서 중국까지도 다 동참해가지고 네. 제재를 받아왔죠. 코로나19로 해서 또 3, 4년간 완전히 중국하고 그렇죠. 차단되면서 국경이 예. 더 나아가 이번에 하노이 회담 이후 예. 김정은이가 이제 폼페이오가 자기 그 회고록에서 이제 썼던 것처럼 네. 김정은이가 트럼프 보고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그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손잡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겠다. 예. 그러니 미군 주둔도 허락하고 우리한테는 가장 큰 숙적이 중국이다. 중국이다. 이건 숙적이다. 1000년의 숙적인데 그 말이 또 공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에서 완전히 시진핑 비롯한 정권이 이제 격분해가지고 네. 완전히 북한에 대한 그 지원을 온갖 지원을 다 차단하고 그리고 중국에 있던 외화벌이 총 원천이었던 근로자들 다 추방시킵니다. 지금 예. 몇만 명 있던 거 다 철거시키고 지금 한 1,000명, 2,000명인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다 내보내고 완전히 이제 국경을 봉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김정은이가 입에서 나왔지만 김정일이 때부터 이제 중국을 항상 견제하라고 미군보다도 미군은 전쟁에 이제 태입되지만 그 전에 중국의 항색 바람에 의해서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고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유사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저 러시아 백대지들은 뒤에서 북한의 그 뒷발을 물어제끼는 미국보다도 더 무서운 놈들이다 이거. 중국, 러시아가 더. 중국, 러시아 둘 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러시아하고 약간 손을 잡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권력기관들에 물론 이 인민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선전 안 하죠. 이건 뭐 혈맹나라고 피로서 맺어진 무슨 순치 관계, 조선 관계, 북러 관계로 하지만 5대 권력기관들에는 조선노동당, 네. 그 인민무력부, 그다음에 국가정치부, 인민보안성, 외교부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항상 그걸 내부 지침을 내립니다. 중국의 개혁 바람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 예. 거기에 넘어가는 순간 자본주의 사상문화 침투돼서 체제가 붕괴된다. 구소련이 그렇게 붕괴됐고 동구권 사회주의가 그래서 다 망했다. 그래서 모기장치라는 게 그때부터입니다. 모기장치라고 우리 한국에서 북한의 모기장론이 자꾸 나오는데 김정일 때부터 그렇게 그 내부 지침이 있었는데 이 김정은이도 그의 연장선으로서 이걸 완전히 미국을 믿고 믿고 말했는데 그게 폼페오가 공개해버리다니까 중국으로서는 이전에도 그런 말 들은 데다가 이건 뭐 김정은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트럼프 앞에 대통령 앞에 그러니까 지금 완전 하나서 중국 관계는 앞으로 겉으로는 조중친선 혈맹 관계 같지만 내적으로는 중국도 북한을 김정은이 체제하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멀리하고 압박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문제가 됐던데 이게 김정은으로서는 호재를 만난 게 러우 전쟁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러시아가 푸틴이 김정은에게 무기 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제일 이 사람들이야 뭐 첫째, 둘째 세 가지 목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고 군사무기를 대는 그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평가하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평가하면은 첫째는 무기를 판매할 때부터는 명백하게 체제 유지를 위한 외화벌입니다. 외화벌입니다. 아까도 그 다 봉쇄되고 하다 나니까 제재, 코로나, 숙적 관계 중국으로 그러면서 외화 원천이 다 말랐습니다. 외화 원천이 말랐다는 건 통치 자금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는 인민 경제는 완전히 파산된 줄 알았고 그나마 인민 경제나 모든 그 당 정군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100% 김정일 서기실로 빨아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냐면 고난행군 때부터 그 전부터 빨아들여 오다가 중앙당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안에 각종 경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정경제부에서 이 부서들을 통해서 다 외화를 흡수해서 김정일 서기실 들어가서 이게 통치 자금으로 쓰이는데 이게 다 고갈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 딱 무기 팔아달라고 하니까 이게 호재를 만났는데 이것도 한 1년 팔다 나니까 예. 우리 언론에도 나왔지만 바닥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할 게 없는 거. 예. 원천이 없죠. 예. 강철이 없죠. 그 다음에 기름이 없죠. 뭐 하니까 이것도 지금 바닥나기 시작한 찰나에 파병을 요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군들이 달아나고 예. 병사들이 군대에 안 나가겠다 하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재진격하면서 지금 잃었던 땅을 찾으면서 이제는 러시아 본토까지 치는 이런 상황이니까 러시아에서 저마다 군대 안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죽는다고. 아. 보통 1억 원씩 1억 5천 원 2억 준다고 합니다. 러시아 병사들한테 네. 가서 죽는 경우에 전사하는 경우에 안 나가니까 이게 그 전쟁이야 군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병이 나가서 보병이든 특공대든 나가서 군사 무기가 암만 최신 무기라 해도 사람이 가서 점령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찰나에 이제 북한에 이제 푸틴이 그래서 밤에 급히 그 전에 미리 다 조율됐겠지만은 네. 정상회담을 하면서 파병해달라. 그래서 뭐 이 북한으로서는 뭐 완전히 뭐 북한 병사들이란 게 파리 목숨 같이 여기는 저 독재 정권에서는 그렇죠. 예. 얼싸좋다고 그래서 좀 동의했고 1만 명이 나갔지만 조만간에 10만 명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 막대한 저 외화 원천이 저기서 나거든요. 지금 1인당 우리 언론에 오늘도 나온 거 보니까 1인당 몸값이 월급이 2,000달러로 갑니다. 네, 2,000불. 예. 러시아 애들은 4,000불인데 그 절반 가격 주는 네. 거로 알고 있는데 2,000불인데 10,000명 이상이 나가면 한 달에 우리 돈으로 300억이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예. 그럼 10만 명 정도 나가면요. 이게 거의 1년이 1조 원이 됩니다. 예. 1조 원이면 막대한 북한으로서는 막대한 통치 자금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앞으로 한 1년을 더 보거든요. 내년 하반기까지 전쟁이 계속 연장될 거로 보는데 예. 그러니까 1조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납니까? 북한으로서는. 아, 엄청난 돈이죠. 예. 그러니까 뭐 병사들이 뭐 북한의 그저 병사들은 당과 수령을 해서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고 목숨을 초계같이 바치라는 게 그들이 사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는 포로가 될 권리가 없다. 무조건 자포가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뭐 북한 병사들은 무슨 10만이 아니라 13개 군단이 있는데 예. 한 개 군단에 제 생각에는 뭐 15만, 12만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닌데 무진장한 겁니다. 이제 병사들은. 120만 정도 된다 뭐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 예. 그렇죠. 120만 중에도 예.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 30%는 이 경보 이런 뭐냐면 공병국 같은데 아. 군대 나가서 10년 동안 전문 공사 이런 데만 동원되고 또 한 30-40%는 그 후방에서 무슨 이런 건설 그리고 또 무슨 다른 기타 이런 인민경제 이런 데 돌격대 이런 데로 나가고 하는데 진짜 전투할 수 있는 병력은 제 생각에는 한 30-40만 30-40만인데 그래도 어디입니까 그게 거기서 이제 계속 뽑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나간 거는 8군단, 11군단 폭풍군단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어떤 언론들에서는 애들이 저거 젊은 애들이다. 10대 이런 같이 군대 나간 애들인데 초병들 같은데 그런 보도 많이 나와요.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제 보건대는 거기 애들이 키가 작고 이래서 그렇지 제 생각엔 20대 애들이고 북한에서 우리 160이면 군대 지금 군대 나가는 키를 150인가 했답니다. 몸무게도 148kg도 통과를 하니까 우리 한국의 군인들이 이게 막 체격이 좋고 막 서구 병사들 같지만 서방 북한은 지금 저 TV에서 보는 게 정상입니다. 아. 우리가 보건데 이게 어디 가마잡작 해가지고 어디 무슨 밥도 못 먹은 애들 뭐 보건 어디 발전도상 나라 애들 네. 같이 그렇지만 북한에서 보면 또 저것도 좀 큰 체격이거든요. 그리고 폭풍군단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폭풍군단에서도 뽑았겠지만 모든 군단들에 다 전투 이런 경보 사단도 있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군인에서 뽑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병사는 얼마든지 남아들어 간다. 북한 병사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김정은 체제에서는 10만까지도 1년 내에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그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첫째는 외화벌이고 통치자금 외화벌이고 지금 꼭대기 북한 20% 상층은 다 돈 정치합니다. 막강한 밑에는 굶어 죽든 말든. 아 그럼 첫 번째로 외화벌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네.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이게 우리가 북로 군사 동맹을 지금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들어가 있는데 예. 지금 푸틴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조약도 맺고 했다가 하지만 군사 조약도 맺고 한 번 더 유사시 자동 개입하고 이제 서로 지원한다는 그런 것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러시아 푸틴 정부는 아직까지 군사 동맹이란 말은 안 씁니다. 네. 근데 그때 푸틴하고 김정은이하고 회담할 때 말하는 걸 보니까 김정은이는 계속 로북 군사 동맹이란 말을 5번 이상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우리가 한미 동맹이 있습니다. 예. 군사 동맹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맺어온 한미 군사 동맹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데비드 캠프 우리 한미 정상 캠프 데비드 예. 죄송합니다. 캠프 데비드 공동 선언에서 이제 명백히 밝혀졌지만 북한의 도발에 첩동 같은 한미 동맹에 확장된 핵 억지력으로서 우리가 대처한다는 이런 조약을 같은 이런 걸 성명을 발표했고 예.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의 핵무력을 우리가 자체로 생산하고 전개하지는 못해도 북한의 도발 시에는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해서 핵으로 억제한다는 이런 강력한 담보를 받아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 기회에 여기에 대칭되는 북로 군사 동맹을 맺자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파병이 여기에 아주 이게 좋은 기회가 됐죠. 이게 시금석이 된다. 시금석이 예. 되죠. 그러니까 자 봐라 푸틴. 예. 나는 이거 우리 아까운 병사들 다 보내서 목숨까지 이제 저기 사망자가 전사자가 그렇죠. 많이 날 겁니다. 최전선에 나가는데. 나가서 이제 보십시오. 좀 있으면 막 얼마 죽었다 하고 막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까지 목숨 바쳐 피를 흘리면서 죽었는데 이거는 혈맹으로 우리가 너희를 지켜줬다. 누가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냐. 그러니까 혈맹을 강조하면서 군사동맹을 맺자고 지금 할 거고 그 세 번째 목적이 또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 목적은 이 기회에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이제 군사 기술들을 이전받자고 할 겁니다. ICBM이라든가 예. SLBM. 우리가 지금 북한이 세 가지를 완성 못했습니다. 핵무력에서 세 가지를 못한 게 세 가지 중에 2개는 했고 하나는 못했는데 첫째는 뭐 다 이제 말씀하신 ICBM이고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거는 이미 시각에 지금 고정된 장소가 아니고 기차로 실어 가고 자동차로 실어 가서 해안가, 호숫가 무슨 열차에서도 막 그렇죠. 발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SLBM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이건 지금 북한이 1-2개는 건조했다고 하는데 이제 한 방 날린 다음에는 그게 파괴된다는 것 같습니다. 옛날 기종을 뚝 잘라서 큰 거를 잘라서 이렇게 2개를 갖다 붙여가지고 근데 그게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방 밑에 날린 다음에 그게 이제 녹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거 이제 맞는 걸 지금 건조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2개는 됐다고 보고 제일 못된 게 이제 비행기 날라다가 이제 폭격해 가는 게 네. 비행기가 없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6.25 이후부터 러시아에서 많은 이런 비행기들을 그때 전투기를 들어왔는데 이게 다 파괴됐습니다. 예. 옛날 전투 비행기 이용평이가 몰고 온 게 그때 그게 최신형이라고 했는데 미국이 최근에 이제 구소련에 붕괴된 게 이제 90년 초반인데 그때 좀 몇 대 사 들여오고 30년 지난 지금까지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비행기 세 번째 핵 운반 비행기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비행기를 사올 수 있는 그리고 궤도에 아직 진입 못하지 않습니까? 네. 실패했다고 하는데 이런 핵무력 완성을 위한 기술들을 이전받지 않겠는가? 그거를 아마 전번 정상회담 때 담보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2,000명을 파견한 데 이어서 10만 명까지도 이건 얼마든지 파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 전사자들이 빨리빨리 생길 겁니다. 그럼 전사자가 생길수록 다른 나라는 절대로 파견 안 할 겁니다. 네. 그럼 북한밖에 없는데 북한이 이미 시작했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목적을 이행하자면은 이 내부는 뭐 철통같이 비밀 지킨다 하면서 다 10만 명까지 파견할 거고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저희들이 나가서 그 현장에 가서 지금 떠날 때 서약서를 다 쓰고 갈 겁니다. 네. 가면서 절대로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폭 정신으로 저기 가서 목숨과 당과 수령을 해서 목숨을 다 바쳐야 된다는 것까지 서약서가 나는
목숨과 당과 수령해서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쓰고 갖고 첫째 주에서 가족한테도 편지를 못 씁니다. 네. 비밀 비밀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외교관 할 때도 서신을 딱 다 잘라놨습니다. 외교관들이 북한에서 굶어 죽는다는 편지를 가족 또 부모들로 받으면은 자기 일에 전념 못하고 사상이 변한다 해서 그 30년부터 서신을 다 못하게 하는데 이거는 특수 파병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건 비밀을 지키자고 그 가족들까지도 지금 다 집단 불락으로 네. 이송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가슴 아픕니다. 저들이 이제 전사돼서 돌아와도 우리 NLL이라든가 네. 군사분계선에서 남한의 침공을 막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가지고 이 시꺼먼 종에다가 이 영웅 표창장 하나 하고 열사증이나 이런 거 하고 다 이 파철로 된 이 영웅 메달 동메달이나 하나 덜렁해서 부모들한테 가다할 거고 기껏해야 무슨 보상된다는 게 이 생필품이나 좀 더 갖다 주고 이런 건데 네.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소식이 바로 전해질 겁니다. 아마 집단 불락에 보낸다 해도 네. 지금 북한에는 남한 한류가 차고 넘칩니다. 아,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야 하냐면은 남한 한류 때문입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다 들어갔고 케이팝을 비롯한 남한 한류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다리를 다 자르고 예. 중국 국경 쪽에는 콘크리트 장벽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단둥하고 단둥하고 예. 저기 요소요소에. 네. 그럼 완전히 북한을 이제는 그 이 뭐냐면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외부와의 모기장 친 것도 모자라서 네. 완전 차단시키고 내부에도 통제해서 체제를 유지하고 4대 세습까지 가겠다는 것이 네. 통일로는 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 통일 담론도 다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북한 내부가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에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이전 왔다. 아,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북한의 외교에 대해서도 평소에 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예, 이게 북한 외교 전략이 상당히 독특하잖아요. 뭐 벼랑 끝 전술도 있고 뭐 살라미 전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외교관 출신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북한 외교도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러시아로부터 이제 요구해서 이제 받는 거 반대급부가 그러면은 군사 동맹 그다음에 군사기술 이전. 군사기술, 뭐 항공기술 같은 거 이전, 뭐 이런 부분 돈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푸틴하고 김정은이 예전에 만났을 때 그때 이미 결정 지어졌을 수가 있다. 당연하죠. 예. 결정하고 지금 이행 단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예. 푸틴하고 정상회담에서 이거 담보를 안 받으면 지금 파병 못합니다. 예. 담보를 다 받고 가장 핵심이자 그 세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건 푸틴이 다 들어준 겁니다. 예. 왜 그냐면 푸틴으로서는 자기 병사들이 죽으면 그 원성이 터지기 때문에 전쟁을 중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저 전장에서 어떡하나 저 승패를 보려면은 저 전쟁을 이제 먼저 스톱하고 철수하지 못하니까 네. 북한이야말로 진짜 무진장한 병사 보장하는 원천이지요. 그러니까 값을 이제 북한에 또 높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뭐 허재 같지만 이게 지금 악재가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남한에서 이 소식들이 다 들어가고 하면 북한에 알려지게 되면요. 또 북한 병사들도 거기 도착해서 야 내가 왜 개 목숨 같이 이걸 김정을 위해서 바쳐야 되고 이영만리에서 소식도 소문도 없이 죽고 부모들한테도 이거 알려지지 못하는 이런 개죽음을 당하는 거 알게 되는 순간에 제 생각에는 많이 탈병들이 생길 겁니다. 지금도 20명 정도 탈병이 생겼고 예. 10여 명이 전사했다고 하는데 벌써 그 보도에 6명인가 사망 전사하고 10서너 명이 또 탈영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시작인데 지금 전투장에 도착도 안 했는데 지금 그 정도니까 앞으로 이게 악재로 김정은 정권의 악재로 이제 작용할 거고 붕괴에 이제 촉매제로 작용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호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악재입니다. 예. 심각한 악재일 겁니다. 예, 붕괴 서막이 이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총알바지로 갔다는 그거 자체가 이제 뭐 북 외교관을 통해 전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대북 방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 북한 내부에서도 동요가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파병된 장병의 가족들은 또 한 곳에 또 모아서 수용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집단 수용하는 게 예.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외교관들한테도 서신을 다 차단했던 게 오래전인데 네. 굶어 죽는 소식들이 나간다고
이 서신들을 근데 그때부터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전엔 남한의 한류, 남한의 이런 그 소수정들 탈북민 단체들을 또 국제사회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은 이전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다 공유합니다. 네.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색출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 보내고 노동단련소 보냈는데 이전 그것도 모자래가지고 자리가 네. 그냥 서로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뇌물만 조금 주면 다 노동교 단련소 갖다 풀려 나오고 이거를 이제 보고돼 가지고 통제 못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 20% 아까 말씀드린 2.19 참사람 와서 증언하듯이 20%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밑으로는 MZ 세대들 그렇죠. 고난의 행군 시기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마당 노래를 들으면서 태어난 그 세대들이 지금 30대가 되고 사회 분야, 군대는 이제 지휘관까지 다 이제 퍼져나가는데 이 MZ 세대의 사상 의식이 다 장마당 사상으로 변했고 지금 우스갯소리로 북한에서는 장마당이 노동당보다 더 세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돈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걸 지금 북한 주민들이 MZ 세대 노동자 농민들 중간 계층까지는 뭐 머리에 다 베겠고 간부들은 더 하지만 간부들은 또 지금 왜 동료가 되냐면은 이게 간부들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김일성 시기에는 우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3대 정권을 갈라서 보게 되면 김일성 시대에는 20%가 하이스트 클래스가 백두혁명 정신, 또 6.25 때 이런 그 희생 정신 이런 걸로 해서 20%이 간부들이 다 이게 충성, 혁명적 의리, 동지 의리로서 혁명적 의리로 뭉쳐서 김일성을 사수했다면은 김정일 시기 와서는 성군 정치와 독재 정권 하에서 이 조폭들이 의리, 동지적 의리로서 이제 김정일을 보위하고 이 죽으면 자기가 다 죽으니까 그때 김정일이 지시 내린 게 이 체제가 당국권 사회주의 나라가 붕괴되면은 당신들이 제일 먼저 인민의 교실에 올라가서 처형당한다 이런 지시까지 다 하달됐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는 너 죽으면 체제 무너지면 내가 죽으니까 식량 지역 받아내는 것도 저희가 그저 매일 아침부터 오후 밤 12시까지 식량 지원 돌아가면 구걸 외교하는 것도 백성들을 굶어 죽지 말아야지 폭동 일어나고 체제 붕괴되면 내가 제일 먼저 죽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김정은 시기 와서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장성택이를 처형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가장 큰 케이스인데 그 다음부터 모든 간부들을 하나둘 불러다가 인민들한테 자 봐라. 나는 이민을 위한 시책을 쓰는데 얘들이 부패 타락하고 부정부패해서 너희들 돈을 다 갈채서 목단하니까 당정책은 관철 안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굶어 죽는다. 이 새끼 내서 내가 책임 이제 묻고 내가 처형한다고 하나둘 지금 하니까 누구도 간부 안 하겠다 그러고 최근에 그 북한 간부들이 지금 증언에 의하면은 몽땅 10만 불에서 50만 불 달러를 지금 비자금 만드는 운동을 10년 전부터 한다고 합니다. 비자금을. 이 유사시에 그 남아 있으면 그 피비로 인한 날은 복수전이 벌어지고 자기가 제일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민들한테 매 맞아 죽고 교수대 올라가야 되니까 무조건 퇴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줘야죠. 그건데 그걸 또 알고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몽땅 야밤에 밤 12시 새벽 2시에 간부들 가택수색 쫙 하는 거예요. 농장에서 그 달러들 다 뽑아내고 이 무서우니까 지금은 화장실이나 이런 데다 타일로 다 떼가지고 그 안에다가 돈 다 엮고 미장을 다 해놓은 됩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그 정도가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꼭대기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김정은 시기에 와서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 충성하던 20% 상위 하이스트 클래스 충성심이 다 무너졌고 사상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김정은 정권이 완전 샌드위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제 포갑 정치로 앞으로 더 가는데. 이거를 더 묶고 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선물 정치.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김정은한테서는 외화벌이 하는데 통치 자금 마련하는 데서는 저러 얘기라고 지금 보고 앞으로 그 숫자는 파병 숫자는 계속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럼 박사님 이게 근데 김정은을 생각하는 마음에 책상을 좀 치셨는데 저 책상을 치면 오디오가 좀 울려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김정은을 생각하는 분노가 좀 끌어오를 수가 있어가지고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웃겨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이 최근에 북한이 최근 김정은 암살 가능성을 의식을 해서 경호 수위를 격상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제밍 차량 운용을 하고요. 또 드론 탐지 장비
장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호 수위를 격상하는 또 한편 김정은 독자 우상화 조치를 또 강화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암살 시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죠. 예, 우선 이제 앵커님 말씀한 대로 우상화를 더 강화하는 거는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가 지난 기간 공로가 없습니다. 인민을 위해서 쌓아놓은 공로가 없거든요. 예. 김정일이는 김일성의 그늘 밑에서 한 10년 이상 후계자 지도자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80년대 유체당대에서 이제 지도자로 나타나서 무슨 뭐 건설이요 뭐 많은 걸 벌려놓으면서 한 거 있다고 하지만 김정은은 그야말로 3대 세습을 하면서 그냥 이제 그늘 밑에서 진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자기 그 우상화를 하는 김정은에 대한 사상 우상화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핵무력입니다. 핵무력도 이게 저희들이 있을 때 그때 이미 핵무력을 완성 단계에 갔고, 제가 그때 98년에 와서 말하니까 누구도 안 믿더라고요. 그때 수소탄도 그때 이야기 있었습니다. 외무성에서 우리끼리 그 부부장 강석주 부부장이라고 말한 게 우리 술 마시다가 저녁에 수소탄 실험했다는데 지하에서 수소폭탄. 우리가 이 정도야 강해. 이런 정도로 간부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김정은으로서는 김정일 때 다 한 거예요. 그걸 김정일이 2012년에 죽기 전에 3차 핵실험까지 하고 지금 보여주는 것들이 그때 다 이미 그게 완성됐습니다. 6차 핵실험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다, 물론 지금까지 정교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3년 재상을 지내고 그 다음에 4차, 5차, 6차 실험하면서 몽땅 김정은이 공적으로 핵 무력 완성을 했다. 이걸 만들어 놓고 그 외에 이제 사상 우상화 작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암살 사건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옛날에 여러분들 푸른제 사건이라고 말씀 들은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푸른제 사건이 바로 김정일 암살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북한에 있는 유학생들, 군사 아카데미 유학생들이 이제 모두 이제 소련에 가서부터 이제 유학을 합니다. 푸른제 대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 대학. 여기 이제 유학 가면 뭐 저도 이제 영어 외국어 어학 유학 갔지만은 모든 유학생들이 다 당정군 간부들 자식들입니다. 특히 군사 분야는 이게 아버지 어머니들 뭐 최고 있고 간부들인데, 여기 몇십 명이 가서 있는 기간에 KGB에 매수됐다고 합니다. 미인계에 넘어가고 달러에 넘어가서 이 유학생들이 매수돼서 KGB 요원이 돼가지고 반 김정일 그룹바를 묶고 귀국한 다음에 김정일 암살하는 기회까지 다 세웠답니다. 이게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하다가 3년 만에 이게 적발됩니다. 그때 전 외무성이 있을 때입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저는 평양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94년 이태리 나가고,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스위스, 노르웨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체포돼 가는 걸 봤거든요. 외무성에서 있는 간부 자식들, 당정군에 있는 그 간부 자식들이 다 가서 처형되고, 심한 거는 부모까지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면 김정일 암살 음모 꾸맨 겁니다. 그게 그때 제일 큰 사건이었고, 지금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최근에 없던 사진들이 노동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특공대 부대, 폭풍군단이라고 요전에 설명하는데, 그 부대, 그 다음에 이런 부대 가면은 다 전투 장비하고, 그 다음에 이 총을 다 휴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제가 알아본 데 하면은 중국에서 다 전투복들을 사들인다고 합니다. 자체로도 만들겠지만. 근데 이게 뭐냐면 진압용입니다. 옛날에는 찾아가서 그 무력들을 소개할 때는 이 폭풍건단 같이 각 군단들에는 사단들이 유사시에, 한반도 유사시에 이제 비행기를 타서 적후 후방에 가서 대전, 대구, 제주도까지나 부산까지 나가서 밤에 이제 특공대를 낙하하산시켜가지고 내부를 교란시키는 이런 업무를 수행했다면은, 지금의 그 부대들이 이제는 내부 폭동이 일어난다든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이건 내부 진압하는
예. 이런 그 사명을 지금 많이 뜬 그런 감을 많이 느껴요. 사진 복장들 보고 자꾸 가시하거든요. 노동신문에도 가시하고 그리고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핵무력을 과시하면서 그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아까 첫째는 내부를 더 이제 감옥같이 만드는 거, 두 번째는 핵을 가지고 언제든지 남한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게 외부적인 공갈 협박이고 예. 내부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핵 대남 전략인데 자 봐라 내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순종하라. 내부 공포용이고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의 그 적대적 본질인데 네. 지금 내부가 그 정도로 불안합니다. 최근에는 간부하던 엘리트들한테 제가 많이 만나고 듣는데 야 선배님 말씀하세요. 지금 무섭습니다. 우리 그 저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이태리 와서 간부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때 밤에 이제 그 이 도끼 들고 네. 쌀국을 하다 못해 이제 평양시 같은 데도 다 집시 아빠들이 있습니다. 간부들. 외교부 집시 아빠 또 와가지고 거기는 고기 냄새 외야 상점에서 다 고기 사다 먹고 뭐 지지는 예. 냄새 나니까 볶고 하는 냄새 나니까 식량 구걸 와서 떡도 주고 뭐 그런데 그럼 거기 다 쏠린답니다. 그 넘어오니까 문 닫아 매고 문 너무 두져서 문을 철문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도끼를 가져서 친대요 이제는. 예. 그리고 외무성에 그때 당시 지시가 내린 게 당위원회에서 절대로 출퇴근할 때 넥타이 메고 다니지 말라. 양복 입지 말고 예. 수수한 노동자 일반 평민 옷차림으로 출퇴근하라고 그런 지시까지 출퇴근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는데 절도 강도 당하니까. 강도가 예. 또 실제 그래 또 잡혀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예. 김일성 김정일이 명함시계까지 다 이게 저 쫄딱 벗겨 가지고 네. 엄동설안에 다 도둑질을 가지고 죽인 사람도 있고. 근데 그때인데 지금은 더 무섭답니다 이제 지방들에서랑 예. 당 일꾼들도 이제 죽이고 습격하는 것도 있고 이 원한을 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이제 보십시오. 내부 국변 사태가 터지는 경우에는 내부가 이제 완전 피바다가 될 겁니다. 저들끼리 다 이제 원한을 산 사람들이 복수하느라고. 근데 어쨌든 이게 김정은이한테는 매일 보고됩니다. 우리 앵커님도 아시지만 당정군에서의 보고가 다 직보로 올라가기 네. 때문에 밑바닥, 북한 내부 밑바닥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게 김정은입니다. 그럼 그런 보고가 올라가는데도 김주애를 옆에다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뭐 공식적인 석상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뭐 김여정 안내를 받고 최선희 뭐 보좌를 받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주애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김주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분석들을 또 언론들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많이 하던데 특히 4대 세수 벌써 넘어갔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제 생각엔 4대 세습은 둘째치고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어린애를 활용하는 것은 그거 보십시오. 주석단에다 올려놓고 10살 난 애를 올려놓고 그 인민무력부장이 무릎 꿇고 그 앞에 가서 입을 가리고 보고하는 추태를 부리지 않나. 예. 그 다음엔 그 김일성 광장에 모인 모든 그 사람들이 그 10살 난 애를 놓고 이제 한올리면서 한성을 울리면서 눈물 겨워서 막 하는 이게 가식이 많은데 예. 여기 이제 후계보다도 저는 이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김정은이가 핵무력 시를 하면서 또 핵 그 기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만 공개하는데 핵실험장에도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 봐라 내가 핵무력을 완성한 이상 이 핵무력으로서 여러분들이 조선의 4대까지도 예. 자녀들까지도 4세대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고 운명을 책임지고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 하는 김주애 같은 이런 세대까지 다 앞으로 침략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선을 내가 이 핵무력으로 지켜주겠다. 이거 하나 과시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나도 이제 자식을 가진 이런 뭐 가정을 가진 아버지다 하는 뭐 인자함이랄까 예. 이런 것들도 과시하려는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탈북자들은 많이 말하는데 격분을 한답니다. 아 격분을 한대요. 지금 지방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예. 그래 우리가 TV들 봤죠. 거기 보면 애들이 먹지 못하고 영양실적을 내서 식량 지원 들어간 모니터링하는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유치원 타가서 가보게 되면 입에 코 다 나오고 먹지 못해서 파리가 끼고 막 이런데 이게 애를 그
뚱뚱한 애를 그 앞에다 놓고 그 세계 몇 천만짜리 이런 옷을 입혀놓고 그걸 가시하니까 일반 인민들은 지금 거의 격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악재입니다. 그 과잉 충성하는 예. 그 김정은이를 둘러싼 그 최고위급 간부들과 또 충성 경쟁을 하는 당 중앙의 모든 부서들 이런 데서 과잉 충성 경쟁을 하면서 이런 제안들을 한 부서들이 있겠지만 또 인물들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 위대성 선전에 이용되는 것 같지만 실제 내막에 들어가 보면 절대 다수 북한 인민들은 속으로 격분하고 욕을 한다. 이게 지금 악재입니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저런 실수들, 저런 것들이 앞으로 많을수록 인민들이 분노와 이런 것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그 도화선들을 계속 만들어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역으로. 예. 우리나라가 이제 정보 심리전 정예원을 파견하는 그런 방안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전력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대북 심리전을 통해서 탈출이나 망명 같은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면 또 이게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거기서 조금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한 게 북한이 파병한 데서 우리가 파병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난센스고 우리로서는 지금까지 비살상 무기들, 방어용 무기들을 많이 이제 나토를 통해서 우리가 그랬죠, 한 달을 걸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공격용 무기보다도 우선 지켜야 되니까 우리 아연돔 같은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가 쏘는 경우 이걸 격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우리가 군사 무력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왜냐하면 무고한 우크라이나 인민들이 국민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전인데 정보전에서도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해서 저 전쟁을 빨리 우리가 막고 특히 불쌍한 북한 파병들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전 진짜 이 21세기에 총알바지로 저기 끌려가 가지고 저 죽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제일 처음에 저게 공개될 때 저 파병들 군수물자 타고 옷을 받는 게 그 크게 TV에 나올 때 보고 전 밤에 울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눈물 나더라. 누구도 말하는데 저 혼자서 집에 TV보다 저런 눈물 나오는데 야 저 이제 10대 20대 애들이 뭣도 모르고 저기 가서 김정의 총알바지로서 통치 자금의 희생양으로 저기 가서 죽고 또 죽은 것도 알리지도 못하고 그것도 제일 지금 뭐 죽는 건 명백한 게 왜냐하면 지금 최후 전선에 나갑니다. 총알바지로. 그게 지금 저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금 막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북한 파병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심리전. 북한 인민들한테도 알리지만 그건 심리전을 통해서 이제 정부도 해야 되고 우리 NGO 단체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국제 NGO 단체들이 저기 나갑니다. 반 김정은 체제 이런 국제 NGO들이 가서 저기 가서 이제 USB라든가 전단을 이제 북한 우리말로 그 외국인들이 우리말로 써가지고 북한 병사들한테 전달돼서 아까운 청춘을 목숨을 여기서 바치지 말고 전향하고 자유세계로 넘어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또 북한 병사들도 많이 탈북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륙에서는 탈북도 못하지 않습니까? 주변국 국경선에서 많이 탈북했는데 둘러싸여 뭐 연결도로도 폭파시키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절호의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탈북민 우리 단체들도 지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이 군인 모임이 있습니다. 북한 해방 전선이라고 그 북한 장교들 하던 모임들에서도 목숨 걸고 들어가서 저 사람들 다 그 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저 사람들이 해설해서 남한으로 데려와서 우리와 같이 이제 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안겨서 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겠다는데 이거는 제가 막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 앵커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무슨 병사까지 하지 않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 있으니까 그런 방도들 좀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정부도 그 파병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네. 그 파견해가지고 이제 심리전 관련해서 좀 어떻게 이제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또 그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와서 도와달라. 예. 저 북한 사람들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도 넘겨주고 그 사람들도 구원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죽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 정보전에서는 우리가 협력할 수 있지. 그것도 이제 지금 전장 상황에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엄청 같습니다. 주죠. 우크라이나 네, 상황에서도 굉장히 반길 만한 상황 같고요. 네. 그 적대적투 국가론 말씀을 아까 네. 좀 하셨는데 그 부분 한번 말씀 좀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 또 대두됐던 그 적대적투 국가론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이 이걸 강조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통일 포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네. 아까 내가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고 핵무력 김정은의 핵무력 통일 전략 네. 정책이라고 보고 우리 왜 이걸 이렇게 보냐면 크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나눠서 보면은 김일성 시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김일성이 살아있는 80년대까지 네. 이거 우리 기관, 기업소, 군대, 마을까지 학교까지 다 이게 이런 데다가 구호를 붙였습니다. 위대한 실현 김일성 동지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 살아계실 때 조국을 무력으로 통일하자. 네. 그건 진짜 적화 무력 통일인데 이것도 주관도 인민무력부가 했고 예. 그 정찰총국이 주관하면서 대남 이 무력 통일을 주장했고 김정일 시기 와서는 아시다시피 90년대 고난의 행군 겪으면 그러니까 김일성 시기에는 이게 이제 또 사회주의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완전히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에 무릎을 꿇습니다. 네. 사회주의 이념이 다 이게 허황한 거고 남한의 자민주의체에서 우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무릎을 꿇고 김정일 시기 와서는 이제 이 붕괴되면서 고난 행군을 겪으면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또 무릎을 꿇고 거지 나라가 돼서 또 지원 주십시오 또 두 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대남 전략이 뭐냐면 김정일 시기에는 무력 통일은 포기하지 않지만 예. 일시적으로 이제 국제적 고화가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부 체제를 지켜야 되니까 사회주의 붕괴되고 햇볕 정책 역이용 전략을 펴니다. DJ가 이제 햇볕 정책을 펴면서 그러면서 내부에는 모기장치고 대남 전략에서는 햇볕 정책 역이용 전략에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따내서 내부 체제를 이제 지키자. 근데 이게 김정은 시기 와서는 이게 둘 다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때 김정일 시기에 외부 사상문화 침투가 들어오면 망한다던 그 김정일 특별 지시가 30년이 지금 들어와서는 당의 선전도 먹히지 않고 특별 지시도 먹히지 않고 왜? 이미 다 차고 넘쳤기 때문에 선전선동으로는 조선노동당의 선전선동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서 내부 체제를 지키겠다고 감옥론이고 핵은 아까도 말씀 두 번째 이거고 핵으로 이제 협박하고 양쪽을 북한 국민도 하고 세 번째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북한이 이 그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권력 충가 20%와 북한 인민을 갈라보는 겁니다. 북한 인민은 다 통일을 원합니다. 통일을 원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한의 사상과 우리 대한민국을 거의 뭐 이제는 그 한류가 넘쳐나고 여기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빨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포용돼 흡수되라. 심지어 그러고 심지어는 전쟁이나 강이 일어나라 이거. 이대로 못 살겠다. 이게 백성들의 그 아우성이고 제일 중요한 군인들이 다 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MZ 세대가 지휘관급으로 소대장, 중대장으로 가면서 얘들이 이제 전쟁이 나면 총불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북한의 50% 인민과 30%의 중간계층까지 다 통일을 원한다. 그러나 이 통일을 원하는 이 흐름이 계속 가게 되면 꼭대기 20%는 무조건 다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을 무시하고라도 이걸 지켜야 되는 20%가 달라붙어서 김정일을 옹이하려면 감옥을 만들어 놓고 내부를 또 통치하자니까 지금 그 할아버지 아버지 통일론까지 다 부정하면서 지금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펼치는데 여기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 통일 독트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지 어쨌든 이럴 타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남한 정권에서
한 5개 정부를 맞이해 봤지만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그렇죠. 했지만 다 속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핵무력을 완성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 남한 정부가 5번 바뀌는 4번 뭐 5번 바뀌는 게 누구나 또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네. 북한을 저렇게 핵무력으로 완성하다 해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저 변덕스러운 나라를 맞아서 정답이 없었는데 지금 정권에서 펼치는 8.25 독트린에서 가장 핵심이 337이라고 하는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래도 북한 권력층과 정권과 독재 정권과 김정은 독재 정권과 북한 인민을 갈라서 보는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 가장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좀 더 강조하면은 대북 정책을 북한 80% 이상의 통일을 원하는 북한 인민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8.15 독트린을 우리가 앞으로 대북 정책 펼쳐나가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남한 시민과 국민들과 네. 북한의 인민들이 이런 합동된 통일 운동으로서 우리가 이 북한을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뭐냐면 그거를 이제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게 하고 북한 내부에서도 이제 통일 운동이 일어나서 합세해서 통일을 만들자. 네. 이게 좀 크게 말하면 제가 이제 명백하게 제가 설명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첫째 둘째도 북한 인민을 주체로 보고 네. 북한 인민을 상대로 통일을 정책을 펼쳐나가자는 건데 대표적인 게 쌀입니다. 쌀. 식량 지원에서도 역대적으로 우리가 갖다 부려놓고 왔어요. 예. 그건 식량 지원만은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25년을 그것만 이태리에서부터 전문한 사람인데 예. 갖다가 남포항, 예. 원산항 갖다 부려놓고 하루 이틀 거기서 춤판 벌리고 술 먹고 돌아옵니다. 모니터링이 뭐예요? 예. 현장 접근이 뭡니까? 해도 형식적으로 걔들이 다 해놓은 데만 가서 보고 오고 저도 국제기구 공무원들 국제기구 그 모니터링 대표단 데리고 또 현지에서 이태리 들어갔지만 다 정부가 짠 그 루트를 따라서 일부만 보고 돌아가는데 간 다음에 이걸 다 군대에 들어가지요. 네. 권력층에 가지요. 군수공장에 가지요. 평양 시민한테 가지요. 진짜 굶어 죽고 가는 인민들아 80% 인민들한테는 10% 20%도 못 갑니다. 심지어 어린이 영양식품 같은 것도 네. 이런 것도 바다, 빵, 우유 같은 것도 어린이들 그 죽어가는 애들 주라는데 간다면 다 해소해가지고 간부들 야식으로 다 나눠줍니다. 아이고. 호텔에 외화로 팔아먹고 예. 심지어 제가 데려 한 50명 모니터링 국제 모니터링 평가 대표단 대director 한 호텔에 매양산 호텔에 아침 식사 나가는데 아침에 식당 가니까 50명이 다 먹질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무슨 광경이지 해서 가보니까 세계 식량에서 준 어린이 영양식품이 바다 빵이 다 식품 거기 아침 식사로 나온 거예요. 그 국제 식량 평가 대표단은 건 모르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권력층들한테 돌아가고 군수공장에 돌아가니까 체제 유지에만 지난 그 보호되는 인도적 지원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세계 선량한 인민들이 세금을 모아서 피와 땀으로 번 그 돈을 불쌍한 북한 동포들이 먹여 살리시오 굶주림을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오 보낸 그 돈이 그렇게 다 이용되는데 이건 진짜 이거는 난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북 정책을 폄훼해서도 우리가 문을 다 열어야 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근데 저희가 네. 그 오늘 이제 김동수 박사님 그 북한 외교관 출신의 김동수 박사님 모시고 여태까지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도 내밀한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옛날 사진을 찾아보니까 네. 그 박사님이 예전에 망명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기자회견하신 곳이 바로 여기 위치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오늘 박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한번 나눠봤는데 워낙 말씀 저희가 들어보니까 그 동안에 또 한국으로 이제 망명하신 후에도 또 북한 관련된 내용을 많이 또 팔로잉을 하시고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쭤볼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 번 더 네. 더 모셔도 될까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유, 예. 불러주시면 언제나 오겠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네. 오늘의 대한민국과 예. 북한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당과 지옥 차이가 됐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하루에 우리 식당들에서 있잖아요. 버리는 음식. 집에서 버리는 음식 찌꺼기가 어떤 건 안 다친 것도 다 버려요. 그건 네. 재활용 못 하는데 그 돈이 대한민국에서 그 버리는 음식 찌꺼기 1년에 그 돈이 4조 원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북한에서 우리 2,500만을 이 4조 원이면 제가 식량 지원 그 받는 활동을 4년 반 해서 아는데 3조 원이면 북한 2,500만을 이 돈 가지고 이 밥에 고기 꿀 먹입니다. 365일 동안.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과 오늘의 북한은
하늘과 땅이 아니라 천당과 지옥 차이 되는데 우리 저 북한의 불쌍한 80% 이상의 북한 인민들을 빨리 우리가 우리 통일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이 좀 먹는 권리라도 자유를 주고 인권은 또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통일이고 평화고 우리가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나중의 일이고 지금 당장은 북한 인민들을 어떡하나 굶어 죽는 걸 막고 특히 저 전장 저렇게 이제 파리 목숨도 못하게 저 파병돼 가지고 저 목숨을 바치 않은 이거를 우리가 빨리 다 동원돼서 좀 막았고 북한 인민들을 구원하는 이런 통일 운동을 좀 더 많이 좀 해주고 통일에 많은 관심을 좀 우리 국민들께서 가져주시면 고맙지 않겠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은 게 그 북한군 파병 군인들을 보고 이제 눈물 흘리셨다는 거. 밤새 못 잤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안 네. 좋더라고요. 네. 정말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 북한군 파병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뿐더러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앞으로도 이 사건 한번 계속 챙겨보고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통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꼭 포기하지 않고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캐비넷 지금까지 김동수 박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예,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정말 많은 내용을 김동수 박사님으로부터 이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또 여러 번 들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